12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인데다가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대중관계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 한국 국민 청년들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해야 될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방송 직전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동생이죠. 윤대진 검사장을 오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아왔는데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부터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외에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검찰총장 청문회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와 세무사로부터 총합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됐는데요. 윤 전 서장은 앞서 2015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는데 6년 만에 기소로 뒤집힌 겁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윤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지만 고발사주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아직 수사 중인 상황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는 공소시효로 불기소 처분을 할 거였으면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주변인들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라고 지목됐었던 것들을 검찰이 지금 찔끔찔끔 하나씩 좀 창고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김건희 씨의 그 불법 협찬 의혹 관련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이번 경우도 좀 마찬가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뭐 기소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창고 대방출이 언제까지 갈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두 가지 사건, 윤우진 씨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건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윤석열, 윤대진 이 두 사람하고 관련돼 있던 거는 육류업자로부터 골프장 접대 받고 또 돈 받고, 그다음에 소고기 선물 세트 받고 윤우진 씨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검찰 등의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한 것 같은 정황들. 네,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윤우진 씨가 수사받다가 그 해외 출국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근데 이 사건을 이 사건을 무마했느냐, 사실은 결국은 무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산 세무서장으로 복귀해서 퇴직까지, 정년 퇴직을 했었던 이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2017년, 18년 요 부분에 또 돈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그 돈 받았던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됐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윤우진 씨에 대해서 그 전단 사건, 육류업자한테 뇌물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윤우진 씨는 기소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거고,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이 윤우진 씨 봐준 거 아니냐라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그건 7년이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공소시효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검찰총장 그 청문회 때 나와서 나는 윤우진에게 소개해 준 적도 없고 뭐 등등등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위증죄. 예, 위증 등등등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20대 국회에서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고발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소권이 없다.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 검사가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쪽에서 공소시효를 도과시켜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검찰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수치 세트가 여러 개 한꺼번에 배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저는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 이렇게 공소시효가 도과하도록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형사 13부하고 형사 6부 있습니다. 오늘 공소시효 다 도과했다고 하는 것은 형사 6부에서 일괄 세일한 거고요. 윤우진 씨 추가 기소한 거는 형사 13부입니다. 과거에 윤우진 씨 사건이 계속 묵혀있던 데가 형사 6부고요. 그 묵혀있던 윤우진 씨 사건이 형사 13부로 넘어간 다음에 다 기소됐습니다. 왜 6부는 전부 다 불기소로 그 검찰의 수치 세트를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배달하고 있는지 저는 6부 부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시간을 끌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도 검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시효를 도과해서 검찰에 기소안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거는요. 사실은 사법부 원래 불기소 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재정신청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거 검찰이 불기소하는데 왜 불기소하냐. 이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버리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못해요. 법원의 판단조차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사 실무에서도 공소시효 도과해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거는 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얘기하거든요. 예. 법원의 판단도 못 받게 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이 공소시효 도과해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검찰의 수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검찰이 오늘 수치 다종 세트를 종합 선물 세트를 국민들에게 배달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검찰도 약간 이 변명을 한 게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부터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수사 안 했어요? 인지수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자, 어쨌든 수치 세트 국민들에게 배달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면 공수처가 언론인은 물론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회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안에 김건희 씨 통신 자료까지 조회했다면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고 내일 아마 법사위에서 이 부분 따질 것 같아요. 예. 네, 임태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야당 의원 78명을 조회한 데 이어 윤 후보 10회,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7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대한 불법 사찰로 이를 규정하고 해야 할 수사는 하지도 않고 야당 뒷공문이 조사만 하고 있는 공수처야말로 불법적 조직으로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도 책임지고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법조계 주요 행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법조 출입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사 일반 현안이나 공수처의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적인 통신조회가 카카오톡 단톡방 통신영장 집행 때문에 불거진 결과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국민의힘 전체 단톡방 그리고 검찰 출입 기자단 단톡방 등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에 공수처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이제 워낙 그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이제 사찰이라는 그 워딩을 따서 보도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통신 자료 혹은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의 방식, 그러니까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혹시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닐지 혹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와 이 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은 것은 아닐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통신을 주고받은 내역을 쭉 뽑아보는 겁니다. 통화를 했었던 내역 같은 걸 쭉 뽑아보고 누구랑 전화 통화했나?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전화번호면은 문제가 없는데 바로 알 수 없는 전화번호라면 이게 이제 누구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사건에 관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통신 통신사로부터 받아보는 거. 그 경우에는 뭐 이름이나 뭐 주민번호,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 이제 수사의 기초 자료로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이제 깊이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통신영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씩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이건 이제 공수처의 수사 기법이나 수사의 어떤 관행과 관련된 문제인 건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통신 자료를 검찰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불안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공수처가 이런 수사 기법을 처음 사용한 기관이 아니고 당연하지만 검찰에서부터 배워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런 방식은 검찰에서 아주 폭넓게 아주 다양하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오늘 이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했었던 통신 자료 조회가 몇 건이냐 282만 6,118건입니다. 네. 수백만 명의 국민에 대한 어떤 통신 자료를 윤석열 검찰에서 이미 들여다봤었던 거는 윤석열 후보도 아는 바이고 모든 검찰들도 아는 바이고 관련된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아는 바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공수처에만 이거는 사찰이다라고 하면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사찰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똑같은 논리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어떤 비서 그리고 뭐 배우자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도 검찰에서는 이건 수사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매체에서는 심지어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문제가 없는 수사의 과정이라는 네.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282만 명 했으니까 우리는 70명밖에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문제 없다. 얘기해서는 이게 아닙니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70여 명 불법 사찰 게슈타포 이렇게 얘기한 것도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를 생각을 하면 그것도 그 역지사지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수사 관행으로는 5천만 전체가 전부 다 통신 조회의 맞습니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 관행으로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5년 전에. 근데 헌재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문제라면 빨리 입법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게슈타포다,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자중하시고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정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게 법 네. 쪽에서도 이제 법원이 과잉 압수수색이나 검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영장을 네, 내주고 맞습니다. 있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영장 한 장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확보가 가능한 이 네.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이은지 기자도 되셨고 네, 저도 공수처 공수처에서 우리 8월에 조회해가지고 김 과장 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에 통신자료 이게 사실 조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저도 JTBC에서 일할 때 통신조회를 당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연말 되면 보통 한 번씩 해보기도 해요. 약간 미세먼지 같아요. 내가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되지 하고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몇 년 전에 282만 명 통신 조회를 했었으니까. 윤석열 네. 총장 시절에 282만 명 통신자료 조회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됐을 거고요.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공수처에 많은 이유는 실은 사건이 고발 사주하고 검언유착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과 기자들을 많이 통해서 있는 거죠. 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기자들과 야당 쪽 정치인들이 이 통신 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영장 자체를 통신 영장 자체를 기자들한테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예 통신 영장을 일반인에게는 발부를 하는데 기자들한테는 통신 영장도 발부를 안 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입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새 이 안철수 후보가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 연대 언급했고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 하고 다시 한번 선을 걷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연대 시사 발언에 이미 여러 번 밝혔지만 헛된 꿈 꾸지 마시라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국민의힘 측과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도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송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때문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안철수 후보 다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 26일에도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면 반박한 건데요. 안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자질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도덕적 문제, 후보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도덕적 문제, 또 후보 자질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말하고 아무도 찍고 싶지 않아 투표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지지율 문제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그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보층으로 빠지거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지지율의 중요한 변곡점이 3개입니다. 일단 5%. 네. 5% 같은 경우는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일화 대상이 되는 그 변곡점이고 10%가 되면 단일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15%를 넘기면 스스로 결정해서 후보 직위를 내려놓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변곡점이라고 꼽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5%대 지지율을 뚫고 1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몸값이 높아지는 거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29일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죠. 여기에 보면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70.4%가 후보 교체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안철수 지지율 상승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늘까지는 어쨌든 오늘 나온 입장들을 쭉 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도 없다. 현재로서는 네. 이라는 전체가 붙어 있긴 하던데 이태규 본부장 말씀을 들어보면 미래에는 어떨지 그렇죠. 모르는 일이죠. 특히 보니까 20대 남성들이 그 소위 윤석열 후보 지지에서 물러나서 중도층으로 가거나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거나
또는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일정한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여튼 오늘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발표한 이 조사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의 여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리고 이 한길리서치 아주경제 의뢰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이 사실상 합의됐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관계, 대중관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경상대 박종철 교수님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BS 의뢰로 한국사회론연구소가 지난 24일에서 25일 사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주보다 2.7%포인트 상승한 7.3%로 집계됐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가파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자, 지지율이 상승한다. 뭐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예전에 함께했던 동지들께서 전화 주셔서 현재 바닥에서 민심들이 정말 역대급 비호감이다, 전례가 없는 대선이다, 이런 속에서 차라리 안철수, 그리고 도덕성과 정책 역량이 있는 그래도 안철수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어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 안철수 후보에게 그 독이 될지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물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응답이 나왔고 민주당 지지층은 35.7%, 뭐 절반 수준이긴 한데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67.9%로 가장 높았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29일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벌써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자마자 나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검토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양 후보의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후보들의 도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후보들과 안철수가 어떻게 단일화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철수는 정상적인 도덕성을 가진 그런 자질과 능력으로 국민들께 직접 심판을 받는 길을 똑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이재명 연합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21대 국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과 오만 그리고 국정 운영에서 내로남불과 무능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고 네. 소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거미줄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쪽 내지는 송영길 그 대표는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과거와는 네. 다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거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고 네.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변화된 모습
숨기기 위해서 네. 안철수 마케팅까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단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후보 교체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70%에 가까운 네. 후보 교체론이 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먼저 자당 내 후보도 먼저 보게 될 테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찰나에 네. 김민전 전에 안철수계로 출신으로 알려진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게 네. 혹시 과거에 안철수 후보 대표와 함께했던 김한길, 김민전, 안철수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런 추측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정 네. 교수님은 21대 총선 전에 공수처법 관련으로 모셔서 토론회를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김민정 교수님의 취지가 함께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의사를 가진 걸로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통하는 과정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정권 교체에 대해서 마지막 불씨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안철수가 단일화를 처음부터 제안하고 리드해 가고 그리고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네. 그렇게 함께 해야 할 숙제를 잘 끝냈습니다. 잘 끝냈으니 이제 합당 과정을 돌입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숙제는 잘 끝냈으니 이제 서로 다시 얽히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로 소통이 단절이 됐습니다. 네. 자, 과제를 끝냈으니 프로젝트 팀은 해산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여튼간에 여의도 쪽에서는 네. 지방선거 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구체적으로 그냥 뭐 추상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재보궐선거 뭐 안철수 후보의 종로 출마론부터 시작을 해서 또 네.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연합론 네. 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검토 대상이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서 안철수 후보가 부도덕하고 자질에 있어서 국민들께 의구심을 드리는 그런 후보들과 단일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네. 전략적인 연대라는 거를 순진하게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과거에 그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네. 함께 했던 역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의 판단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없었다는 상태를 여전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전략을 가져갈 만한 그런 그 순진한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순진한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다. 자, 김종인 한편으로는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진불출마론으로 읽힐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뭐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네. 좀 듣기 민망한 이야기까지 많이 하셨던 바라 네. 이번에 또 나온 이 자진불출마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 발언을 듣자마자 든 생각이 참 악덕 사채업자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악덕 사채업자. 예. 예, 안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그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말 충실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승리까지 일궈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더 받아갈 게 있다고 얻어갈 게 있다고 후보 포기를 운운하는지 정말 악덕 사채업자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정권 교체에서 특정되는 거는 교체 대상이 특정되는 거고 네. 정권 교체의 주체는 그거는 경쟁
경쟁력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정권 교체 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안철수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네. 김정인 위원장은 이것을 당연히 자신들이 주체인 것이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부디 그런 태도를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정의당과 함께 연내 쌍특검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행동에 돌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 모시고도 어떤 입장인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특히 네. 특검의 형식, 그다음에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 추천권 요 세 가지가 핵심적 쟁점일 텐데 네. 요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상설 특검이냐 아니면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할 거냐라는 특검의 형식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특검 자체가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받아야 되고 두 번째가 특검의 수사 결과가 후보 등록일인 2월 12일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특검은 상설 특검을 하되 네.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네네. 특검을 추천을 하면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당과 정의당이 강론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들을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으니 사당 원내대표가 회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해달라. 시급히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의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검토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예, 내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회의 네. 본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너네 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부산저축은행을 그렇게 너네 만에 할 것이 아니고 특검과 관련해서 민간 초과 수익과 관련해서 이 민간인들이 이 특혜적으로 가져갔다는 이 개발 사업권, 네. 개발 사업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지주 작업이고요. 그렇죠. 이 지주 작업의 근거가 되는 것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치권에서 너네 만에 할 필요도 없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일련의 흐름으로 당연히 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본부장이라고 해서 네. 본인 외에 부인과 장모의 특검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본인의 의혹이 지금 고발사주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국가의 기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네네. 대상으로 적합하지만 네. 부인과 장모는 그 비리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네. 개인의 비리 차원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합의를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네. 수사 범위 그다음에 상설 특검으로 가자, 시간상 그렇게 가야 된다. 그다음에 네. 수사 범위는 지금 권은 의원님 말씀하신 정도 범위. 그다음에 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충분히 네.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네. 되면 국민의힘이 결단에 따라서 상설특검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입될 여지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키는 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요. 어떤가요? 실제 상황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국민적인 의혹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네네. 반드시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네.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네. 국회 구성에 있어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쌍특검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먼저 그럼 받겠다. 네. 우리가 먼저 받을 테니 너희도 받아라라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면으로는 네. 국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맞득치 않아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의장님과 만나서 그 제안됐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내일이든 네. 모레든 네 당 원내대표님들이 빨리 만나서 관련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토론 관련해서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TV 토론 이거 지금 어쨌든 법정 토론 이외에 윤석열 후보는 예. 법정 토론 이외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요. 여러 가지 전제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예. 이 안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 더 많이 하자 이런 입장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사실 모 미디어에서 이 토론과 관련된 부분들의 조회수가 아주 높은 조회수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토론을 통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 이 대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힘의 윤 후보가 뭐 중범죄자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범죄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러면 쌍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당연히 이 후보로서의 마땅한 의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고치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토론을 통해서 충족시키자라고 하는데 본인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적 알 권리를 정보 제공을 주고 있어요. 네, 국민들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대장동의 그 당군 일의 최대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쌍특검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먼저 이 부분을 특검을 제기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두 후보 모두 알 권리를 모두 외면하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외면하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바이든 행정부 마음처럼 이렇게 잘 협조한다거나 우리도 같이 하랍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진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속내는 중국 견제. 이런 속내가 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면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외교적 보이콧, 즉 네. 선수단은 보내는데 네. 외교 관료들, 네,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이 26일에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 동맹국과 일부 우방국만 참여하는 제한적 성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금 보이콧을 선언을 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 인권단체 주요 동맹국들은 일제히 환영을 했지만 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6일에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워낙은 선수단도 보내면 안 된다라는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 올림픽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너무 지나친 조치다 이런 지적이 바로 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결국은 외교적인 보이콧으로 절충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리투아니아가 지금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여기서 잘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5개국이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호주는 미국과 함께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올해 결성한 동맹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참여를 한 거고 그 뉴질랜드는 다만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화하기에 앞서서 외교적 보이콧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가 보이콧에 동참을 했는데 리투아니아도 최근에 대만 대표부를 개설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안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편인 쪽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네,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 근데 뉴질랜드는 또 이제 방역상의 이유로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아예 나라 문을 걸어 잠갔던 네, 곳이잖아요. 꼭 잠갔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성과도 많이 냈던 네. 방역상의 최고의 성과를 냈던 나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중국이랑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뉴질랜드도 싫은가 봐요. 그렇겠죠. 방역상의 이유로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예. 자, 일본 정부는 미국 발표 이후 보름 정도 고민하다가 좀 뒤늦게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게 미일 관계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잖아요. 네네. 만약에 아베 전 총리가 있었을 때만 해도 아마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24일에서야 일본 정부의 대표단 파견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 한 발 물러선 게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언어는 쓰지 않겠다.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다라고 또 한 발을 살짝 빼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고위급은 안 가지만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그리고 일본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회장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올림픽 관계자는 그래도 다 보내겠다. 가네. 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일본이 오랫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미국이 보이콧을 동참 요구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힘들고요. 그렇다고 지금 중국에다가 보이콧을 확 선언을 하자니 지난번에 여름에 도쿄올림픽을 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를 한이 뛰어넘어야 많이 된다. 개최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좀 비판 여론이 많던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맞아요. 체육부 장관격인 국가체육총국장을 파견하면서 일본에 힘을 실어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중국 측에서는 일본도 기본적인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내년이 주목해 볼 만한 게 중국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수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취임 공약에서 시진핑 주석 방일 같은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콧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한 20일 보름 정도를 끌다가 결국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보이콧에 얼른 동참해라 이런 압박을 굉장히 세게 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외교적 보이콧에 사실상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치 지형이 워낙 국민들과는 괴리되고 네. 보수 일색, 극우 일색으로 좀 가는 바람에 그렇죠. 진짜 이게 국익을 위한 판단인지 네. 예, 좀 의문이 가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정치가 실패하면 어떤 외교적인 실수가 벌어지는지를 일본 정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근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를 대표로 해서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도 꽤 있죠. 유럽이 사실상 미국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럽 국가들이 대거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미국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유럽연합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는 동참을 하지 않는다. 올림픽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프랑스도 속내가 있는 게 지금 있죠. 하계 올림픽 개최 다음 올림픽 하계 올림픽 개최지입니다. 그리고 오커스 출범 당시에 호주가 갑자기 잠수함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독자 노선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지금 보이콧을 하게 됐고 이탈리아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콧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도 동계올림픽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EU에서는 뭐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 나라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다 신중하죠. 다 신중합니다. 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네. 그런데 외교적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외교적 보이콧은 하지 않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방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표단은 파견하지만 대통령 참석은 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의 행보에도 발을 맞추는 한편 중국의 입장도 좀 고려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중국이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카운터파트를 이제 파견을 하려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 장관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 내년이 우리도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중국과 또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외교 보이콧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 정상회담 등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틀린 거고요. 조금 더 어떻게 내년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박종철 교수님과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중순 70대 노인 한 분이 친구의 부탁이라면서 서대문 경찰서 신촌지구대에 노란 편지 봉투 하나를 전달합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A입니다. 나이는 72세고 직장에서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장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부탁을 드리고자 이 글 올리오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강원도 농촌에서 올라와 신촌에 살던 고학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리어커에서 홍합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도 허기가 져서 염치도 없이 그것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돈은 내일 갖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 중 한 분이 선뜻 자기 리어커에서 뜨끈한 홍합 한 그릇을 서슴없이 퍼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너무도 고마웠고 잘 먹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라고 제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이민길에 올라 지난 50년간 그 친절하셨던 아주머니에게 거짓말장이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삶을 돌아보고 청산해 가면서 너무 늦었지만 어떻게든 그 아주머니의 선행에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장님께 이런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2,000불 수표를 동봉하오니 지역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작은 액수라 부끄럽습니다만 그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속죄의 심정으로 부탁드리오니 제 청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어제 경찰은 2,000달러를 환전한 226만 원을 신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습니다.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포장마차 끝자락을 쓱 제치고 들어가 뜨끈한 홍합 한 그릇을 후후 불며 마시고 싶은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50년 전 신촌시장 뒷골목의 그 리어카 아주머니.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자, 베이징 올림픽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냐? 물론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구상은 아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문 대통령 방중이 먼저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먼저냐, 한중 양국의 외교적 스킨십에도 여러 셈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죠. 북중관계 전문가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이 교수님 모시기 전에 외신 코너에서도 짚어봤는데 내년도에
중국에서 그리고 한중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년도에 시진핑 3기 총서기가 됩니다. 아마 뭐 11월 달에 거의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2월 달에는 베이징 올림픽, 3월 달에는 패럴림픽,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 또 전국인민대회가 있고요. 또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왔는데 7월에는요 청두에서 유니버시아드 게임, 9월에는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등 이 정치와 경제 글로벌 이벤트가 한꺼번에 화려하게 이 시진핑의 이 3기 개막 이벤트네요. 예, 국내적으로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시진핑으로서는 진짜 이제 도강량의 시기를 끝나서 전진 앞으로를 눈앞에 딱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외교적 보이콧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썩 국제적으로 그 동참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기까지는 아까 짚어봤고요. 한국의 입장, 우리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네네. 일단은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한 나라가 아직은 몇 개 없습니다. 네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이브 아이즈, 미국, 하고 캐나다, 오커스. 영국, 하고 플러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벨기에, 코소보 등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26일 날 미국의 더 힐이라는 정치 전문 잡지에는요. 올림픽 보이콧으로 지금 동맹이 분열하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그 참석을 하겠다고 신청한 국무부 관리가 18명이고 비자 신청은 40여 명이 더 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올림픽 정치적 많이 보이콧에 가는데? 참석을 안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 하시모토 세이코 네. 그 올림픽 그 위원장 이분이 참의원입니다. 네네. 이분이 참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부가요. 왜 올림픽 보이콧 안 하냐고 하면서 지금 분열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만족시키고 중국도 만족시키면서 중국이 일본의 태도에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네. 이제 일본에서 이런 모습을 좀 배우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개막식 참석자 명단에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황희 문체부 장관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뭐 지난 평창올림픽 때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직접 왔던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급을 맞추면 황희 체육부 장관 내지는 뭐 국무총리 정도가 가지 않겠느냐, 마주 급을 그 격상시킨다라고 하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문 대통령 방중 카드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의리도 지켜야 됩니다. 미국이 네네. 일단은 정치적 보이콧을 하는데 네. 우리 정치 지도자가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적정 수준이 갈 필요가 있고요. 네네. 적정한 고위급이요. 네.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또 이 이웃 국가의 잔치집인데 그렇죠. 가서 박수를 누군가는 쳐줘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일본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황희 문체부 장관이 가셨어요. 네네. 그다음에 시진핑이 우리가 그 문 대통령이 방문한 거에 대해서 답방을 해야 되는, 현재 답방을 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네. 그 문 대통령이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적절하게 뭐 전직 총리급이라든가 뭐 네. 스포츠계 거물 인사들 네. 이런 분들이 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뭐 미국도 만족시키고 중국도 만족시키는 많은 카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긴 일본도 그 사실 뭐 체육계 인사라고 하지만 현직 의원, 현직 참의원이 갑니다. 네, 현직 참의원이 네, 가는 그리고 정치적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그 현실적으로 정상회담 기대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 남북미 정상회담은 뭐 사실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시진핑 주석의 답방 여전히 아직도 현재 진영형으로 살아 있는 거냐, 아니면은 또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그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던데. 예, 그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답방 안 한 것은 우리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네네. 또 중국 내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차기 정부와의 관계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코로나를 무서워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네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비대면 정상회담인데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문 대통령이 방 한번 다녀왔죠. 중국을 네.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여러 차례 하기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졌는데 네네. 코로나라 하더라도 네. 물론 중국은 다른 해외 지도자가 간 적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셨고 문 대통령도 여러 나라를 방문하셨어요. 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민의 감정으로서는 시 주석이 직접 오셔야지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데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네. 아직은 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가기 위한 조건을 완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월 넷째 주에 일단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오늘 좀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를 한다면은 중국에서 이 그 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네네. 우리 문 대통령과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을 한다면은 우리 네네. 국민 감정상 네네. 뭐 이웃집 그 잔치죠. 잔치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계기들을 서로 마련해 나간다면 즉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베이징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지만은요. 이제 그 정도로 성의를 보인다면은 국민 감정상 문 대통령 가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북측은 지금 올림픽에 참여는 하지 않죠. 참여하는 이 종목이 없다라고. 예, 그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도쿄 올림픽에 참석 안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그렇긴 예, 해요. 이렇게 코로나 보여집니다. 때문에 안 간 건데. 예. 그래서 올림픽 출전을 못 해요. 그 일본 도쿄 올림픽 안 갔다는 이유로 이건 좀 IOC에서 좀 풀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잔치에 많은 손님을 초대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각국에서 조금이라도 급이 높은 분을 초대를 하고 또 북한 같이 다소간 이제 초대하면은 뭔가 이렇게 대박을 칠 것 같은 나라를 계속 이렇게 교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의용 장관이 한미 간의 서로 문안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문안에 관해서는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안 합의가 당사자가 실제로 그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그러니까 연합군 사령관 하지인가요? 예, 미국 그다음에 중국, 북한이고 지금 한반도에서의 당사자는 남북이기 때문에 남북 미 간에 미국과 남측이 문안 합의했다고 해서 문안 합의 북쪽과의 교감 없이 말하자면 미국과 문안 합의를 했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북 간에도 이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서 일정한 협의 내지는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학계에서 이 문안을 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건 이제 극도의 보안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안이라는 게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포괄적인 것부터 매우 세세한 것까지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발표한 것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미국과 합의를 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세세한 부분까지 북한과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종전선언에 동의를 하고 미국이 이제 문정부로서는 이게 이제 한 큰 성과겠지만은 네. 예, 북한으로서는 이제 문안을 보면은 동의할지 안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자, 북한이 지금 전원회의 뭐 종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 날 그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전원회의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이 한 2년간 육성 신년사가 없었는데
육성신년사를 하고 그 안에 종전선언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건 약간 위시풀 같기는 한데 정말 유시풀입니다. 예, 희망 섞인 관측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8기 4차 전원회의가 27일부터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는요.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월에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에 의하면 국회 정보위 보고에 네. 의하면은 식량 증산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북한 내부도 농사를 열심히 졌지만은 일조량 등 자연 기후도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농업에 있어서의 식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었다. 요 정도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고요. 일단 그 외에 성과가 별로 없어요. 식량 증산 이외에 다른 성과가 별로 없다. 네, 지도자로서는 그럴 때는 육성으로 또 이제 그 멋있는 그 스튜디오에서 신년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네. 그거는 그 육성신년사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당의 고위급들이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 노동신문에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일부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보자면 지금이 그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그 고난의 행군 제2의 고난의 행군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추측성 기사들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어쨌든 어느 정도 식량 증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됩니다. 환율 지금 현재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코로나 시기에 환율이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휘발유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이 쌀만이 아니라 옥수수, 감자, 다양한 식량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고난의 행군 때는 뭐 10배, 20배 폭등을 했고 돈을 줘도 식량을 못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식량 그 수급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이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물류 이동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 걸로 보였을 때 고난의 행군하고 지금 비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다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답니다. 예. 고난의 행군이랑 비교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고난의 행군 끝나고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평양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보기 힘든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였다. 저도 북중국경지대를 자주 갔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 사람들 코로나 시기에는 제가 못 갔지만은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체격이라든가 신장의 상태, 영양의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저희들이 아까도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그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된다. 한미 동맹의 한 측면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또 인접 국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미 상공회의소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중국 편향적인 정책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청년이 서로 싫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분이 11월 19일 날은 집권하면 한중 관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중 대사를 만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갈팡질팡하는 메시지를 물론 뭐 술 한잔 하면서 청년들이 뭐 서로 싫어 이럴 수는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중국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대중국 관계에서 이걸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요. 신장식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대미 메시지인지 대중 메시지인지 대북 메시지인지 너무나 흔들리고 갈팡질팡을 하다 보니까는요. 그 우리가 분석하기가 굉장히 그 어렵고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이거 일일 일실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언인지 혹은 이게 이제 본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추측은 캠프 내부적으로 정책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이 조율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눈을 아름답게, 코가 아름다운 사람은 코를 아름답게, 이목구비가 다 다른 프랑켄슈타인 같은 정책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두 후보를 부르세요. 윤 후보님하고 이 후보님 혹은 양쪽의 참모를 불러가지고요.
대결을 시켜보세요. 어느 게 진인지. 네. 최근에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6일 날 증권 방송 3프로라는 예. 방송에서 맞습니다. 간접 대결을 했어요. 네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100시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는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쪽이 320만 명이 받고 네. 30%보다 훨씬 적은 200만 명이 그 윤 후보 쪽을 윤 후보 쪽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네. 좋아요 댓글이 그 한 10% 좀 못 되게 이재명 쪽이 24%, 그다음에 윤석열 쪽이 3만 6천 명, 한 6배 차이가 나고요. 네. 댓글은 그 윤석열 후보 쪽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5만 대 4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댓글이 대부분 검찰에 의한 증권 통제, 그러니까 경제 안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문제들인데 또 중국하고도 우리가 경제 무역 그렇죠. 의존율이 예, 25%입니다. 네, 미국하고 한 12.5%인데 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이 발언을 일관적이지 않고 갈팡질팡한다는 것은요. 네. 굉장히 그 경제 안보에 있어서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프랑켄슈타인 같은 정책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경제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를 야무지게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다루고 나면 카카오 얘기도 그렇고 뭐 우리가 한번 딱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그 이슈를 다루고, 그래서 우리 이 코너를 담당하는 작가님과 이창민 교수의 이 촉과 궁합이 대단하다. 뭐 작가님의 촉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여기서 딱 다루는 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 수요일이 될 때까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너무 자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벌써 몇 차례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카카오, 우리 지난주에도 카카오페이 주식 매각 사태 옵션. 네, 스탁 옵션. 네, 스탁 옵션 한 것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이건 제도적으로 스탁 옵션을 이게 구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판매하는 데는 수량과 시기를 법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카카오페이가 전 직원 간담회 한다고. 네네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일주일 먼저 했던 얘기네요. 뭐 다행이고요. 근데 제가 네네. 생각하기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제도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네. 요즘 분위기 보면 올해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IPO 로.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에도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럴 때 보통 임원진들한테 그 전에 스탁 옵션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네. 상장 전에. 예. 예. 그러고 나면 상장 후에 이런 문제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네네. 규제 당국이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방송 끝나고 이번 주에 또 우연찮게 미국 제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예. 미국이 최근에 네. 그 미리 다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또 보완책도 냈어요. 아, 심지어 더 예, 세게. 최근에. 아. 그게 한 12월 16일 얼마 안 네. 됐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규율이라는 게 허점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허점이 뭐였냐면 사전에 다 플랜을 미리 짠다고 그랬잖아요. 매각 계획을. 네. 근데 그거를 기간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쿨링 피리오드가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CEO가 마음을 먹으면 오늘 플랜을 짜서 내요. 네.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팔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전 플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규제하는 거 내놨구나. 네, 그래서 그 쿨링 피리오드를 한 4개월 정도를 두는 적어도? 거예요. 네, 적어도 4개월. 그거 외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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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한국에서도 규제 디자인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 당국자들에게 구체적인 레퍼런스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인수합병 얘기, 두 가지 인수합병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오늘 벌써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합병하게 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싹쓸이 해버리면 다른 LLC들 즉 소형 항공사들 지역 소형 항공사들 뭐 제주항공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너무 독과점의 피해가 큰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심사보고서를 오늘 발송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공정위가 심사를 해서 주체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한테 보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 근데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인수합병을 승인해 주는 게 무조건 승인이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시정 조치를 담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조건부 승인인데 네네. 조건부 승인으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조건부 승인도 약한 조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강한 조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 구조적 조치, 행태적 조치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적 조치는 센 거겠네. 예, 구조적 조치가 센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운수권하고 슬롯을 재분배하겠다. 슬롯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전체로 그냥 항공 전체로 따지면 시장 점유율이 한 50% 언저리. 그러니까 국제선은. 네, 그다음에 국내선은 한 60에서 65% 정도. 생각보다 그래도 LLC들이 파이팅 하고 있네요. 근데 LLC들도 대한항공 자회사, 아시아나항공 자회사가 많지 않나요? 그거까지 합쳐서. 예. 그러니까 LLC라는 거는 그 진에어가 대한항공이고. LCC네요, 참.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도 2개 가지고 있죠. 네, LCC를. 근데 그런 거 다 합쳐서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가 M&A 심사를 할 때는 전체 시장 점유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인천에서 뉴욕 가는 거랑 네. 인천에서 어디 얘기할까요? 베트남 가는 거랑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시장을 획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선을 자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간을 잘라요. 언제 비행기가 출발하느냐, 예. 어디로 가느냐. 네. 요게 하나의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잘라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몇 개 심사했을 거예요. 시장을 한 100여 개로 잘라서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 항공권 시장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 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위 말해 국토부죠. 주관부서가. 국토부가 노선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노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하고 프랑스 그래서 우리 서로 1년 동안은 운항 횟수 이런 거 서로 협정을 맺죠. 협정을 맺죠. 그다음에 정한 거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걸 이제 그거가 정부가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재배분하는 구조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슬롯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제가 아까 50% 정도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국제선. 네. 예. 근데 보면 제일 안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새벽 2시, 3시 뭐 이럴 때 2시, 출발하는 3시. 거. 예. 네, 거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거기 시장 점유율은 5%도 안 돼요. 거기 일부러 그러는구나. 거기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진짜 좋은 시간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그런 정도 시간. 진짜 알짜 시간대 있잖아요. 사람들 타고 싶어하는 시간대. 네네. 거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경쟁 촉진을 위해서.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소위 LCC들이 국내 소형 항공사들 네.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국내선만 다니다가 국제선도 다니잖아요. 네, 다니죠. 근데 거기가 진짜 그런 비행기들은 전부 다 항공사들은 안 좋은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새벽 시간이라든지 늦은 시간이라든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운수권이 조정되고 슬롯이 조정이 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저는 경쟁 촉진의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LCC들은 이런 거잖아요. 좋은 시간대 인천에서 뉴욕 가는 거, 좋은 시간대 인천에서 파리 가는 거, 네네. 이런 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LCC들이 뛰어들어와서 네네. 지금은 그렇게 먼 거리까지 못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는 동남아 건데. 쪽으로 많이 가요. 네. 예. 그런 알짜에 들어와서 경쟁을 해줘야 진짜 경쟁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LCC나 또 탑
승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화위복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근데 또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갈까? 네. 인수합병 할 때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첫 번째 의구심. 그다음에 여전히 대한항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오너 리스크. 네네.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솔직히 댓글창에도 그런 걱정이 올라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센 구조적 조치잖아요. 그러네요. 네, 완전히 운수권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네. 인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음. 대한항공 언급은 안 하셨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중복 노선 다 정리해야 되고 네네. 이러다 보면 구조조정 문제. 얘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아시아나 쪽 노동자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 방향은 빨리 이렇게 합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주고 네. 대신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정부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네. 산업은행이 중요한데 고용 유지에 뭐 산업은행이나 일종의 정부가 조금 재정적 지원 이런 거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제가 보기엔 어차피 인력의 소위 말하는 재배치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대한항공의 어떤 노선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예, 이런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조정, 그 구조상의 조정을 공정위가 예고하고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하기로 한 만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시간이 한 1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조선업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절차도 산 넘어 산이네요. 3년째 공정위 심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조선업계는 국내 공정위 심사도 공정위 심사인데 해외에서도 네. 독과점 우려가 있다. 그전에 현대하고 대우하고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확실한 게요. 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해외 경쟁 당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은데 네. 조선은 굉장히 예. 부정적이던데.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LNG 선박 부분에 독과점이 심해지는 건 맞아요. 거기는 거의 예. 옛날 말로 아도를 친다고 하죠. 네. 한국이 거의 LNG는 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여기는 인수 합병이 좀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네. 각오까지 하고요. 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어그러진다고 해도 네. 지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네. 결국은 인수의 주체가 그렇죠. 현대중공업 그룹인데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인수 절차가 들어간 건 아니라 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큰 타격은 네. 없을 거다. 근데 지금 8년은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또 산업은행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넥스트에 또 다른 빨리 이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래야 다른 예.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 넥스트 플랜은 산업은행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런데 인수합병이나 또는 뭐 이런 기업 예, 대기업들 맞습니다. 보면 이거 2003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이 들어간 지 지금 18년이에요. 예. 대우조선해양. 네. 네. 자, 오늘은 그 큰 것들 한번 봤습니다. 덩치 큰 애들, 항공산업 구조조정, 그 다음에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빅딜과 관련한 이야기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4일 전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느낌입니다만은 우리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대통령을 위한 정치에서는 특별 사면이라는 게 뭐고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한상익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상익입니다. 네, 자, 알듯 하지만 매번 해설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사면에는 두 개가 있죠. 두 가지가 예. 있죠. 예,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보다는 우리 진정님이 훨씬 잘하실 텐데. 하하하. 그 사면은 한부 79조에 의해서 그 보장되고 사면법에 행사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그렇죠. 고유 권한이죠. 근데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얘기하는데
일반 사면은 거칠게 얘기하면 이래요. 일반 사면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네. 지은 죄를 사하여 준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법에 의해서 지은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한 그러니까 방에.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입법부가 정한 그 법을 일정 시점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의 없어. 한국에 한 9번 정도 있었는데 마지막이 1995년입니다. 네. 1995년에 그때 도로교통법, 예비군법, 민방위법 위반자 한 730만 명을 그게 예. 끝이에요. 그게 없고 네. 특별사면은 어떤 그 범죄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사람. 범죄,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범죄를 네. 이른바 집행 정지하는 거죠. 없애주는 네. 거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고 정지된 권리를 복권을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명한 사법부의 권능을 개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사면제도, 일반 사면제도는 뭐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특별사면제도가 문제인데 누구만 봐주냐 이런 거죠. 이게 한국의 특별사면제도가 이 대통령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 절제 네. 이거 이외에는 전혀 제어 장치가 없어요. 형식상 사실 사면심사위원회 등 법무부에 설치된 있긴 있죠. 2006 이런 데를 년이요. 거치게 돼 있긴 해요. 예, 그러나 2007년부터 했는데 그게 뭐 사면심사위라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대통령께서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을 부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내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유죄 확정 후 5년 내에 사면이 안 돼요. 간단하게. 네네네. 뭐 덴마크는 장관 이상 직이면 사면이 안 되고 독일이 독일이 독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좀 진짜 독하게 해요. 사면을 하려면 그 수사상의 잘못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 사람한테 조건을 먹입니다. 예컨대 뭐 박근혜 대통령 독일에서 한다 그러면 네. 사과를 해라. 이런 조건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사면이 취소가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독일은 여태까지 사면이 달랑 4번입니다. 독해서 독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별사면제도는 네. 좀 부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사면이 뭐 성공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도 자체가 좀 너무 부적절하게 구성돼 있어서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대통령이 절제력, 자제력에 그렇죠. 의존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사면제도가 특별사면이 적절하게 행사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감이 없지 않나. 왜 제도 자체가 부적절한데 네네. 그 제도에 의한 행위가 적절했냐? 글쎄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도에 한계가 있다. 예. 대한민국에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제도도 그럼 독한 독일처럼 특정한 어떤 조건, 뭐 사과를 한다든지 사죄를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헌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반성문을 강요하고 사죄를 강요하고 그건 양심의 자유 침해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헌법적으로 답해야 될 문제고 네. 그냥 사면법에서라도 네. 그러니까 뭐 프랑스처럼 뭐 부정부패 사범, 네. 선거 사범, 예. 미성년자 범죄 사범은 사면을 못한다.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군요. 프랑스는 미성년자 대상한 성추행사, 성착취 사범이나 이런 데는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제외되거든요. 아니 핀란드처럼 예. 특별재판소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요. 거기는 필수 절차로서. 네, 최고재판소한테. 그러니까 우리 최고재판소에. 대법원에다가 이런 사람을 사면시켜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식의 그 보완 제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만 사면권이 이렇게 좀 지금처럼 행사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면권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전권을 주고 있다. 맞습니다. 사실상. 너무 자의적으로 할 수가 너무 있어요. 자의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 정치적 소재로 특별 사면이 있을 때마다 여야간에 정치적 소재로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도적으로 권한을 좀 모아야 돼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제도적인 부분은 짚어봤으니까 이번 특별사면 어떤 면을 평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복잡해요.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박근혜 씨로 하시죠. 예. 박근혜 씨. 예. 이분의 이 양반에 대한 사면 어떻게 평가해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사실 뭐 될까요? 특별 사면은 정치인 사면할 때는 국민 통합이고 경제인 사면할 때는 국민 경제죠. 네, 항상 그랬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거는 네. 다른 행동에서 똑같은 명분이 나온다. 그 명분이 거의 가짜란 얘기예요. 사실은 네. 한국 네. 사면 보면은 대부분 그 자기 사람 좀 봐주거나 네. 전국 전하는 데 쓰거나 뭐 기득권체 좀 봐주거나 이런 데 많이 썼죠. 음. 그러면서 이 박근혜 씨 이번 사면 자체를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 사면 자체가 부적절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네네. 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정의의 원칙이니 뭐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 정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네. 그냥 이건 부적절해요. 네. 그런데 불가피하냐라고 물어보면 예. 조금 이해해 줄 만한 구석이 있긴 해요. 어떤 면이 가장 불가피했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네. 건강이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몸 건강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 의술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8, 9월 달에 막 정치권에 들었던 얘기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되게 심하게 받았다. 진료를 받고 있다. 이거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진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언론에. 네, 이분이 혹시라도 수감 중에 네네. 좀 과하게 좀 문제가 되면 건강상의 문제나 예, 이런 정부의 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 사면을 보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티가 많이 나요. 그랬더라고요. 네. 사면심사위원회 몇 차례 있었는데 전혀 뭐 논의되지 않다가 마지막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박범계 예. 장관이 급히 올려서 그렇죠.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98만 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별 사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네. 씨가 네. 중요한 네. 건데.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서 뭔가 좀 급박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네. 누가 봐도 만약에 박근혜, 이명박 두 명의 사면은 내년 3월 달 이후로 그 신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게 저는 훨씬 더 모양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2월에 그 중에 한 명만 네. 급히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건 무슨 급박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추정하신다. 해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면이 급하게 될 리가 별로 없어요. 한 명만 따서. 네네네. 기간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급박하게 사면이 결정된 사례가 없었다.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뭐 제도적 한계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평가할 만한 사면, 그다음에 야, 이건 좀 심했다라고 좀 비판받아 마땅한 사면, 뭐 대표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면은 역시 그 DJ라고 하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취임 때 했던 특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잘한 특사라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네네. 적절하지 않았나. 그나마. 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분들이 특사? 그 비진양 장기수, 시국사범 네네. 뭐 이런 분들이 특사에 포함이 됐었어요. 아 근데 맞아요. 그때 그래서 와 정권 교체하니까 이런 특사가 예. 이런 특사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이제 생각들 했거든요. 새로운 민주정부가 쓰고 또 네. 그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맺으려 정부 섰을 때 그 네. 의지를 갖다 특설탕을 통해 보여준 거죠. 네. 그때 그랬어요. 네. 굉장히 나름 그 최초의 정권 교체, 수평적 그럼요. 정권 교체였고 그리고 민주 평화. 번영 뭐 이런 그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리고 했죠. 그때 제가 평가하는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 별로 사면되지가 않았어요. 예. 이건 정말 사면이라고 보고 잘못된 사면은 너무 많아서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자. 참 거지 같은 사면은 예컨대 그지 같은 사면. 그 최시중 씨 같은 사면 네네. 이명박 정부 때 네, 맞습니다. 대법원 선고 포기하고 나서 53일 만에 바로 사면. 네, 그거는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대법원 선고를 포기했겠어요? 예. 또 사면해 줄 테니 형을 확정지어라. 저는 그때 또 최진중 씨가 그때 사면 받고 딱 나오자마자 어제 공개 강연을 하는 걸 한번 봤는데 본인이 이 사면에 대해서 나는 조용히 그 수감 생활하면서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면을 해줘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잃었다라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걸 우리 그 전문 용어로 페이크라 그러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사면당하는 거. 네, 또 이거는 하나는 뭐 서로 사인이 사실 있었던 뭐 거죠. 좋은 거 전두환 문제죠. 네. 비슷한 시기에 사면 DJ 비슷한 시기에 사면이 있었는데 네. 그 DJ 취임하기 전에 그래도 이 쿠데타 사범들을 어렵게 잡아놨는데 네. 이 사람들을 몽땅 사면을 시켜줬거든요. DJ가 당선인 DJ가 YS에게
건의를 해서 했다라는 사면을 설도 거죠. 있고. 아, 그게 설입니까? 그 DJ가 얘기 그렇게 그러니까 예,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예, 예. 그런 설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 대통령 내가 했다. 아, 본인의 결단이다. DJ는 와서 저기 차만 마시고 갔다. 참 YS는 모든 걸 본인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이건 역사에 묻혀 있는데 어쨌든 예. 그때 된 사람들 지금 보십시오. 이번 전두환 씨나 그 전두환 씨 주변에 그 문상훈 사람들 보세요. 네, 네. 당당하잖아요. 네. 이런 식의 사면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자, 두 가지를. 자, 이 야권에서 MB 사면은 김경수 전 도지사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그때 쓸 카드로 남겨둔 거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뭐가 어찌 알겠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정치적 목적이나 인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아무도 말 못하죠. 하지만 네. 글쎄 이명박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안 한다는 거니까. 네, 네. 그거 되게 네. 어려운 얘기죠. 그 꺾고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한다는 건데 네. 그때 이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선자의 윤석열 당선자에게 딜을 걸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명박 그렇죠. 풀어줄 테니 경수도 풀어줘라. 그런 거 안 할 것 안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는 이 품성이나 네, 이걸 잘 아시잖아요. 쉽지 우리 않을 한 것 박사님이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거죠. 유언 비어고 다만 이제 이 지금 윤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가 자기 그 보수 집결용 결집력 이래가지고 이제 네. 박근혜를 이제 놓쳤으니까 네네. 이명박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2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네. 그렇죠. 4년 9개월이죠. 저기는 지금. 그렇죠. 네, 그 박 대통령은 조용히 4년 9개월을 살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면서 2년밖에 안 살았어요. 네. 이거 사면시켜주기 쉽지 않죠. 그런 것도 고려가 될 네.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 사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고려하거나 유의해야 될 점 짚어주십시오. 이게 특별사면이 꼭 나쁘게만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활사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많이 그 생활이 어려울 때 네. 대통령이 좀 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자기 측근을 사면하거나 이런 거 또 정치적 네. 고려 사면하는 거 이거는 네. 아니라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 국회에서 이거 국회가 게으른 겁니다. 사면법을 바꿔야 돼요. 네, 네. 사면법 바꿔서 대통령이 그 당선되더라도 함부로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 측근들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사면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앞으로 특별사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특별 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한상익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공유의 허브 인서울 코너입니다.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31일이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종로로 나가서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함께하며 새해를 맞이하곤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도 못했고요. 올해도 제야의 종 타종식은 현장에서는 못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신철민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올해도 제야의 종 타종식 현장에서 보기는 어렵겠죠? 네,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타종식뿐만 아니라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미니어처로 제작한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영상, 보신각을 무대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축하 공연과 함께 셀럽 및 시민들의 새해 맞이 응원 릴레이 등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해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타종식 행사에서는 뭔가 좀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볼거리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타종식을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아쉬움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올해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 안산, 오징어 게임 깡부 열풍의 주인공인 배우 오용수, 그리고 서울시 홍보대사인 래퍼 이영지 등 21년 한 해를 빛낸 시민대표 10명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총 14분이 참여하여 보신각종을 33번 울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축하 공연으로는
올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일명 수우파라고 아시죠? 네, 그럼요.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댄스팀 라치카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TV 프로그램 풍류대장에서 이번에 1대 풍류대장에 등극한 서도밴드와 퓨전 국악밴드 훌의 퓨전 국악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네. 배우 한효주를 비롯해 강하늘, 오종세와 함께 가수 코요테, 나비 등이 함께 참여하여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검진센터 스마트 방역팀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도 영토 방위를 위해 고생하시는 DMZ 복무 중인 군인 그리고 포항 구룡포 어민과 시장 상인들 그리고 마침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는 땅끝 마을 해남의 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응원 릴레이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프로그램 준비하셨네요. 네. 그 31일 기대되는데 또 이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람할 수 있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31일 밤 23시 30분에 서울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며 TBS와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등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타종 행사는 보신각 360도 VR과 그리고 메타버스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SK텔레콤과 민관 협업으로 제작된 보신각 360도 VR을 통해 종각 사거리 그리고 보신각 전경과 타종 소리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고요. 네.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에 제야의종 타종 행사 배너를 통해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가상의 보신각과 서울광장을 구경하고 깜찍하게 마련된 제야의종 타종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타종 행사를 하시는군요. 아, 네네. 자, TBS에서도 중계되니까요.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매년 보신각 타종식이 있을 때면 버스, 지하철 연장 운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보신각 현장에서 타종식이 없는 만큼 버스, 지하철 연장 운행 또한 없음을 알려드리며 31일 금요일 밤 보신각 주변 도로도 예년처럼 교통통제 없이 정상 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또한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타종 행사로 진행되지만 꿈과 희망을 담아서 모든 시민 여러분께 제야의 종소리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내년 제야의종 타종 행사는 이곳 보신각에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신철민 주무관이었습니다.